예, 기후위기 생존TV,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살아남기를 우리가 모색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원래 기후위기와 환경보건이라든가 시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가 있죠. 감염병 문제가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감염병을 주제로 한번 포커싱을 맞춰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1분 정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정분 차장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고요.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다 섭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을 조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 좀 하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치인처럼 말씀하시네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따로 한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혜관 교수님, 오늘 주 패널이실 수도 있고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의 정혜관입니다. 제가 되게 이제 소속을 이야기하면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게 이제 전공이 뭐냐고 하면, 제 한마디로 하면 역학이 제 전공입니다. 역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되게 제가 역학이라 하면 그 전보는 역학으로 보기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 역학 전문 서적들이 그 전보는 쪽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그 동역학 하는 그 역학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저희 역학은 이 역병할 때 그 역자입니다. 영어로 에피데믹이고요. 순간 오해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러한 감염병의 대유행을 다루면서 처음에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고 한 150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감염병을 비롯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인간의 각 개인이 아니고 인구 집단, 즉 지역사회나 우리나라 혹은 세계 인구 전체에서 어떤 양상으로 분포하고, 그래서 그게 왜 생기는지를 이제 찾아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것이고, 써왔던 학문인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 만든 것이고요. 가령 우리가 콜레라균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에도 콜레라는 오염된 물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밝혀내서 콜레라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역학적인 방법인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돌거나 할 때 이제 이 원인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예방하고, 그런 다음에 예방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역학조사라는 걸 다들 익숙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 역학조사가 바로 이 역학의 학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오늘 최적의 전문 패널을 모신 것 같아서. 역학조사가 요즘 너무 언론사에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 문제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공개하고 투명성의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사회 패널에 오신 장동민 지장님도 할 말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 패널이신 우리 같은 진행자인데요. 오늘은 시민 패널.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수원지속협의 에코리더 기자단이라는 기자단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새 아이의 엄마이고, 지금 아이들이 다 집에서 다 휴원으로 인해서 다 집에 있는데요. 지금 오늘 그 감염병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같이 진행을 맡은 수원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은상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라든가 기사 모니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비슷한 용어인데 차이를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키워드로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을 좀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염병과 전염병 이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많이 혼동돼서 쓰이고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염병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텐데, 전염병이라고 하면 되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서 옮아가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좁은 의미로 접촉, 호흡기를 통한 접촉이거나 이런 것으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요즘 생기는 많은 질환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것 이외에도 모기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거나 혹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훨씬 더 넓은 범위,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전염병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감염병을 쓰자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전염병 예방법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대까지 있다가 2000년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식 용어는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감염병으로 모두 다 통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만 전파되는 그런 전염되는 그거를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수공통이죠. 인간과 그렇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감염시키는 그 넓은 의미의 감염병.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한 달 내내 지금 인터넷을 뒤졌는데 오늘에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진짜 차이를. 진짜 이 의미를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감염병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를 네. 읽었는데, 이제 네. 박쥐가 설치류잖아요. 근데 네. 설치류 중에서 날아다니는 유일한 설치류. 네. 날아다니려면은 체온을 38도, 40도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얘네가 바이러스가 최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이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먹거나 걔네랑 뭐 뽀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사람한테 감염된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먹거나 뽀뽀하지 않는데도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도대체 왜 전파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교수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전파의 경향성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마 궁금증이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뭐 딱딱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빨리 건너가죠. 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심플한, 간단한 형태의 존재이고요. 역시 이제 생명체가 처음 생겼을 때, 지구상에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의 형태로 생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또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모두 다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는 모두 동일한 유전 물질을 DNA 혹은 RNA라고 하는 핵산으로 되어 있는 유전 물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진화의 과정으로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지를 서로 이제 어떤 생명체, 어떤 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대개 우리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는 대략에서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한 1마이크론 전후의 크기를 가지는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1마이크론이라고 하면 1000분의 1mm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물론 못 보지만 현미경으로 고배율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박테리아는 가장 그 원시적인 생명체이긴 하지만 세포 하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있고, 유전 물질을 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내장하고 있는, 탑재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되게 이 크기가 나노메터 사이즈입니다. 나노메터 하면 1마이크로메타의 1000분의 1이죠.
거기서 또 1000분의 1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40 나노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100분의 4 마이크론 정도. 그러니까 뭐 밀리미터로 나타내기 대단히 곤란한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 DNA 혹은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단백질하고 두 가지로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심플한 간단한 생명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제일 간단한 생명체가 바이러스이고 그 이제 박테리아는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에서 박테리아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박테리아가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이고 여기서 거꾸로 빼기를 해서 가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만 남기고 다 빼버린 게 바이러스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집에 가면 냉장고도 있고요, 텃밭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는 조리 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숟가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남이 차려놓은 상을 가서 먹기만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숟가락만 하고 젓가락만 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누군가 얻어먹을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숙주에 기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은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기생한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전문가분 중에 숟가락만 들고 달려드는 이렇게 바이러스를 표현한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숟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자연계에 내버려둬도 그냥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면 정식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자기가 이제 무한 정식하는데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면 그냥 단백질 결정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죠. 네, 결정체 그냥 그렇죠. 물질인 거죠. 단백질이죠. 단백질과 핵산이죠.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한 정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세포를 자기의 숙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같은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사람 박쥐에서 되게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 외에도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주로 정식하는 것들이 있고 특정한 동물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전문화하는 게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그 숙주에 특화되어 있으면 그 숙주가 계속 공급이 되는 한 별로 이 간단한 장치를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숙주가 달라지면 숟가락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의 크기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새로운 장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바이러스들은 한 종류의 숙주, 특화된 한 종류의 숙주에 주로 적응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계 상태에서 혼자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 속이 아니면 정식하지 않는 그냥 단백질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속에 그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하는 순간 RNA나 DNA 같은 유전 물질을 주입하는 순간 이제 그 세포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포의 원래 목적은 다 상실하고 모든 물질들을 다 끌어모아서 무수한 수의 바이러스를 만드는 공장으로 되고 원래 세포는 목적을 잃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주변 엄마들한테 여기서 더 나가면 그냥 얘기를 진행을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궁금증 해소하시고 네. 하시고 저도 공부를 좀 해왔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숙주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잘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얘네가 혼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환경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계속 신종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또 백신을 만들었지만 또 새로운 게 생기다 보고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의도로 저는 지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기는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바이러스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DNA나 RNA라고 하는 핵산은 이게 이제 암호 코드입니다. 암호 코드집인데 그 핵산이라는 그 물질로 된 코드집이죠.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의 원본이 있으면 그 코드의 원본에 RNA라고 하는 이 템플릿이 와서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게 가서 단백질을, 그 코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게 이제 바로 세포나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드집을 가령 이제 우리가 USB에다가 바이너리 코드로 되어 있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정보 01, 01, 01, 01로 된 코드로 우리 그 하드디스크나 USB에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령 들고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중간에 전자파를 쬐기도 하고 자외선을 쬐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 있는 코드가 막 지워지기도 합니다. 일부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록해 놓은 정보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워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계에 노출되어 있으면 항상 일정 부분은 그렇게 지워지게 되거나 수치가 에러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대체로 그런 에러가 나면 유전 정보가 틀려졌으니까 대개는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에러들은 그게 쌓이게 되면 이제 단백질 하나를 살짝 바꿨는데 실수로 바꿔진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원래 있던 바이러스보다 더 다른 기능, 혹은 원래 있던 바이러스는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특정한 항바이러스 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는데 단백질 하나가 살짝 바뀌니까 오히려 훨씬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떤 의지나 방향성을 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항상 이런 돌연변이는, 이런 식의 에러는, 돌연변이에 의한 에러는 일상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에러는 대개는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도태가 돼서 에러를 가진 바이러스들은 정식을 못하지만 이제 그 중에 실수로 만들어진 에러가 우연히 맞춰봤더니 항바이러스 제제나 혹은 새로 바뀐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돌연변이인데 그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기후 변화도 그럼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나요? 기후변화는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거시적인 네. 내용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기후변화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혹은 이제 굉장히 대륙 수준의 거시적인 것인데,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노메타 수준의 초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인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고요. 혹은 바이러스를 숙주에게 옮겨주는 모기라든지 동물의 생태계 변화, 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생태계 변화가 결국 이제 옮기는 데 있어서 용이성 혹은 이제 접촉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숙주의 행동이나 숙주의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창궐하거나 혹은 소멸되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 방금 몇 가지 정의를 얘기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기 이전, 그러니까 2015년 정도 이전만 해도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공중보건이나 질병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국가적 시스템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메르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 뭐 학술적인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왜 우리가 손 씻기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감염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마 바이러스나 세균의 특성과 관련됐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바이러스와 세균 이 정도만 조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장동민 시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나요? 가장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가 가지는 문제하고 그것이 창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문제, 또 다른 문제여서 그 부분들을
뭐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더 붙여서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제 존재론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유전자라는 그 플랫폼을,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처럼 대단히 아주 간단한 그 유전 물질을 가진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사람처럼 곧 굉장히 많은 거대한 유전 물질을 가진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다 내려가면 그 코드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정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첫째 이제 바이러스는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대개는 자연계에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독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표면에 묻어 있는 것들은 보통 한 24시간이나 48시간, 72시간 정도 되면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 속에 있는 핵산 물질들이 대개는 이제 자연계에 오래 있게 되면 결국 파괴돼서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며칠, 되게 길면 며칠, 짧으면 몇 시간 더 버티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연계에 있는 바이러스는 되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가장 좋은 것은 숙주 세포 속이고요. 즉 어딘가 살아있는 세포, 자기 숙주 세포 속에서 정식하면서 일정한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 속에서는 숙주 속에서만 있으면 정식할 수 없죠. 번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목적은 숙주세포에서, 하나의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그 숙주에 기생할 수 있어야 이게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주로 사람에게서만 그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경우는 가장 큰 숙주는 사람입니다. 즉, 환자죠. 환자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숙주를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할 수 없으면 바이러스는 숙주하고 동일하게 운명을 끝나게 되고 바이러스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떻게든 간에 숙주에서 일단 정식하면 어떻게 해서든 가장 많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유가 대개 기침이나 호흡기에서 세포에서 정식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호흡기 속으로 폐포나 기관지 속으로 나온 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그 물방울 속에 같이 물방울을 타고 공기 속으로 비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숨을 통해서 들이마시거나 혹은 이제 만져서 입에 갖다 대거나 혹은 눈에 점막에 바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다른 숙주로 침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숙주로 침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싱싱한 세포들을 이제 새로운 숙주의 싱싱한 세포들의 이 단백질 중에 이제 그 결합하는 그 S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 왕관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 돌기들이 그 돌기에 맞는 수용체란 걸 가지고 있는 그 세포에 가서 딱 붙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세포 속으로 그 열쇠 역할을 해서 세포 속으로 자기의 유전 물질을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유전 물질이 주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원래 숙주 세포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대신에 자기 유전자를 무한 복제하게 해서 결국 숙주 세포를 자기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개체의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면 그게 다시 이제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세포를 먹고 하면서 몸 전체가 바이러스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증거가 된 다음에 다시 또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어떤 숙주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바이러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야 예방이 가능한 거죠. 가령 이제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바이러스를 내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내 몸속에서 정식해서 기침 나고 열이 나고 기침하고 할 때까지는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잠복기라고 하는데 되게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열이 나거나 기침하기 시작하고 몸살이 나오고 하는 시점에서 되게 이제 기침이란 것은 분비물을 폐 속에 있는 분비물을 밖으로 내뿜는 것이니까 기침이란 것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숙주에 옮겨가기 대단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가장 많이 내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시기에 같이 있게 되면 잠깐만 스쳐도 걸릴 수 있는 반면에 이미 회복됐거나 아니면 잠복기 초기에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같이 있더라도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바이러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방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손을 씻어야 되느냐, 아니면 언제 접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위험하냐 하는 것들은 그런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뭐 몇 가지 정답이나 해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늘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생명체이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명체이면서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일반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응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게 거의 중론이더라고요. 언론이라든가 이게 과학 그 관련된 채널에 다루는 내용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증폭되고 확산되는 특별한 환경이 있을 건데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늘 뭐 모든 생명체나 어떤 상태의 물질들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요즘처럼 그 뭐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기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현대 우리가 택하고 있는 삶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확산 속도를 뭐 속도라든가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이런 쪽으로 좀 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과연 그러면 기후 위기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조장하는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동민 시장님이 그 좀 시민들 또 시민사회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는 많이 그 관심이 높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쪽이나 그쪽에서 어떤 문제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많았고 지금은 이제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에 확인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역사상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사상자와 뭐 피해를 냈던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종료 선언이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그것들은 이제 의료기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깊어지면서 저는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이긴 표현이긴 한데요. 뭐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나름 선행학습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응책, 뭐 대안책들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뭐 우리의 방역체계라든지 뭐 아니면 면역체계라든지 의료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좀 깊게 했지 않는가 싶고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그러면 뭐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창궐을 하느냐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갈리긴 하지만 역시나 과거에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시점들이 대부분 나중에 평가를 해봤더니 그 시기에 상당할 정도로 기상 이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바이러스가 더 많이 창궐할 수 있고 더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런 뭐 다양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또 그거로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기상이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뭔가 그 감염병 피해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지금 뭐 과학적으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실제로 지구상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 지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뭐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사스라든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 지구의 온도가 약 한 1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감염병의 증가는 한 4.7% 정도 된다라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저희들이 이제 민간단체 입장에서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뭐 그래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잠깐만 보완해 주시면은 네. 사례 중에 이게 나중에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뭐 잠깐 짧은 시기에 몇 년 사이에 무슨 기후가 확 바뀌어서 그 당시에 뭔가 전염병, 감염병이 창궐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 누적된 기후 변화 요소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병원체를 옮기는 뭔가 생명체가 인간의 삶의 뭐 생활 근방에 접근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 중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분석된 사례가 있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하고 숙주세포 간의 관계는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미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험실 같은 데서도 어쨌든 세포 속에 바이러스를 주입하면 증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숙주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개체 혹은 동물이라는 개체가 개체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체에 발도 없고 눈도 없는 바이러스가 어떻게든 침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느냐 안 느냐의 문제이고요. 따라서 이제 한 개체의 조건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그 개체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느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기 위한 용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집단으로 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것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자연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열대지방에서는 덥고 습한 곳에서는 바이러스는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모기나 찐득이 같은 이 절지동물을 통해서 옮기는 질환들은 모기나 찐득이 같은 절지동물들은 기후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거나 엘니뇨가 온다든지 이런 식의 환경에서는 모기나 찐득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령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때 어떤 질병이 얼마나 올라갔냐 하는 것은 꼭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현상적으로 크게 관찰했을 때 거칠게 이제 관찰했을 때 나온 결과이고요. 실제 개별 질병과 기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기온이 상승하면 무엇이 얼마나 올라간다 하는 것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크게 평균치를 이야기해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좁은 한 개체에서 예측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한 숙주에서 탈출해서 다른 숙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서는 사실 기후 조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로 호흡기 질환이 겨울에 더 많은 이유는 바이러스가 겨울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실내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좁은 공간 속에 살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또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짧아지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겨울 되면 또 가령 그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그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훨씬 더 감염됐을 때 감염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되게 질병의 패턴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나 세균들은 대개는 이제 수인성, 물을 통해서 옮거나 혹은 만져서 옮는 이런 질환들은 대개는 이제 이 여름을 더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환경 속에 있다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밖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밖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음식 속에서 정식해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먹는 확률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람의 밀접 정도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연 환경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병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일률적으로 계절의 영향만 받지 않고 이제 그 계절 기후의 변화가 사람 그 숙주의 면역력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닌지. 가령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이런 이 섬나라 오지에서는 엘니뇨 같은 가뭄이 굉장히 심한 가뭄이 오게 되면 특정한 질환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심지어 이제 태어난 어린이들의 체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식사를 구하고 분배하는 그 비교적 저개발 상태에서는 엘니뇨 같은 이제 기상 변화가 오게 되면 결국 가용한 식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식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가령 여성이나 어린이들 같이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계층들은 음식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어른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지만 그런 기근이 좀 오게 되면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영양실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더 생기는 양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하고 감염병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 어떤 기후가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전파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그 기후 변화와 질병과 관계가 단순히 일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관계보다는 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그로 인한 숙주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어떤 집단적인 생활 형태, 네. 그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교류, 사회적 관계 형태라든가 그게 계절적인 기후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밀접도 그리고 자주 만나는 관계라든가 그리고 뭐 교통이나 통신 이렇게 교류 발달을 인해서 이제 그거를 숙주를 타고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러면 확산된다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과거보다 인간의 면역력이 대단히 더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바이러스마다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인간들이 잘 먹고 응급의료 체계도 돼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조건이 면역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들 교수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까 싶은데. 예,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개체로 봤을 때 대체로 영양 상태나 사회경제적 수준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에 그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노인으로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면역 체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면역 수준이 떨어지지만 현대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정보통신 여러 가지 기계 보조적인 것 또 사회 그 경제적인 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빨리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훨씬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대신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대유행이 오게 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입장으로서는 숙주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인구가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지구상의 가장 우점종이 바로 인간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인간세, 엔스로퍼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내가 숙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선택은 인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째 숙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마을 단위나 직장 단위나 좁은 범위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숙주의 감염을 성공시키더라도 그 숙주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 걸리면 당장에 오후에 여기서 걸린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상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하루 이틀이면 전 세계 어디든 다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숙주를 이용하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또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잘 옮겨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아파서 병이 걸려서 들어눕게 돼서 심하게 아파서 들어눕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예. 숙주가 오래 살아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독한 놈이 되게 사람을 막 죽이거나 중증을 일으키게 하는 게 대개는 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거꾸로 된 겁니다. 그건 바이러스로서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주 건강하게 바이러스에 걸린 채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계속 내뿜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심한 혹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한 바이러스들은 그렇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이 기침하는 게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시킨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한목적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지만 아니 바이러스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를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이렇게 계속 탈출해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른 숙주를 찾아서 그렇게 거기서 숙주 안에서 자기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기침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팬시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기침을 하는 기전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진화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내보니까 이 조건을 이런 조건에 잘 맞출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결국은 선별이 된 거죠,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나름 엄청난 경쟁을 뚫고 지금 이제 살아남은 아주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하나의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침을 하면 한 2m 가고 예를 들면 숙주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은 뭐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그게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숙주의 어떤 인간의 삶의 형태 그게 이제 기후 위기를 인류가 일으켰던 그런 삶의 형태죠. 뭐 도시를 확대하고 그리고 많은 거를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서로 교류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2m 갈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수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살고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중세시대 흑사병이라든가 그리고 스페인 독감 시대 이런 수억 명 많게는 억 단위 인구가 집단적으로 사망했던 그 시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게 예를 들면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 솔직히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 거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 체계라든가 질병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세기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패스트가 일어난 시기의 배경을 잠깐 들여다보면, 동양에서는 이제 몽골 제국이 이 성립해서 한참 번성하던 시기이고, 서양에서 이제 중세 시기였죠.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통일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무력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몽골 제국이 성립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실크로드에 있습니다. 즉, 동서양의 교역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체제, 즉, 국제화를 이룬 거죠. 그 국제화 체제 속에서 동서 간의 무역이 몽골 제국이라는 힘을 배경으로 해서 가능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 간에 아시아 대륙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교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 쌓였고 몽골 제국이 생겼고 또 베네치아라든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이 대단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는 흑사병은 대개 중국의 광동 지방에 있는 이 지역에 있던 풍토병으로 있던 주로 쥐벼룩에서 번식하던 세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인 원나라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실크로드를 타고 쥐를 이동하는 대상들에 의해서 그 감염된 쥐를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패스트균을 이제 터키, 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옮겨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흑사병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화라는 것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결국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은 이제 유럽 간에 소위 다 도시 간에 봉쇄가 되고 교통이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의 교역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몽골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부의 원천이 없어졌으니까요. 그게 이제 패스트란 이 13세기의 흑사병은 결국은 세계화로 인해서 치러야 됐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앞서서 결국 사람 인구 집단의 다이나믹이, 인구 집단의 흐름과 이동이 어떤 세계화라는 몽골 제국이라는 하나의 그 체제에 의해서 된 거죠.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지금 어제 WHO가 팬데믹, 범유행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세기에 콜레라 때문에 나왔습니다. 콜레라란 병은 걸리면 그 당시로는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걸리면 되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콜레라 역시 패스트 못지않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19세기에는 여러 차례 세계적인 유행을 거쳤는데 콜레라는 원래 벵골만 지역,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있는 ben골만 지역에 창궐하던 풍토병입니다. 바닷가에서 온 그렇습니다. 예, 플랑크톤하고 사람 변하고 사이에 이제 사람과 이 플랑크톤 사이에 계속 그 사이클이 이어지던 병인데 이것이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인도를 비롯한 대영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생산된 그 상품은 런던에 온 다음에 메이드 인 UK를 찍고 세금을 낸 다음에 다시 수출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영 제국의 엄청난 부의 원천이 됐는데, 그 바로 무역로를 타고, 상품 교역로를 타고 콜레라가 전 세계로 퍼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 2년 동안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아주 무서운 계력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풍력선을 타고, 무역선을 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만에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콜레라가 여러 차례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런던 시내만 하더라도 보통 한 번 돌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걸린지 몰랐죠. 세균도 몰랐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런던에서 한 번 오면 보통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박테리아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몰랐지만,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이것이 전파가 되고 여러 사람의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하수도를 정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콜레라가 유럽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란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가 비록 미생물이란 것을 몰랐고 또 직접 존재를 모르더라도 물을 통해서 이 콜레라의 원인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구 집단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역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서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지만 그러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다 모르더라도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9세기의 콜레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이제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체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상하수 체계라든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깨끗한 물을 24시간 어디서나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백신과 항생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병을 극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의 발생 그 곡선을 보면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대부분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대규모 유행들이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평균 수명도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된 가장 큰 것은 이 상수도 보급하고 하수도의 보급입니다. 즉 공중위생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질병에서 그 사람을 해방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주로 백신은 19세기부터 이제 나왔지만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인 것은 결국 2차 대전 이후이고요. 항생제가 개발된 건 역시 페니실린이 1920년대 개발이 됐지만 항생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역시 50년대, 60년대 이후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나 백신은 이미 줄어들어 있는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올라탄 손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할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백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19세기에 본 것처럼 보통 한 질병이 돌면 우리가 공중보건을 하지 않았다면 19세기에 본 것처럼 지금 이제 몇백 명의 사망이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백신이나 항생제 혹은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개별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구 집단, 지역사회,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질병을 줄이는 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적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메르스 때는 30% 있고 사스 때는 뭐 7% 가까이 걸린 사람들 중에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또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국가에서는 상하수칙 체계는 이미 깔려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어떤 것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체계는 그러니까 만비되지 않았을 때 잘 전파되는 콜레라 같은 질병은 더 이상 이제 위태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결국 대부분 도태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들은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중보건 체계와 치료 체계에서도 더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 병원체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공중보건 체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하게 되면 결국 이 질병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보다는 서로 따라가고 관리하는 거 서로 관리 당하고 관리하는 정도 수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긴 하고요. 이제 바이러스나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그 정식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정식할 때마다 한 번씩 카피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역시 에러도 자주 생기는 즉 돌연변이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단시간 내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 중에서 이 조건에 가장 최적의 돌연변이를 찾아내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생물체는 진화를 통해서 바로 계속 사람의 인구 집단에 최적화된 그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형질을 바꾸어서 새로운 질환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은 우리의 사회체제, 공중보건체제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건너뛰던 그 조건을 좀 더 나쁘게 해서 결국 이제 생존하지 못하게, 정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인 거죠. 질문이 앞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질문이요.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아들었는데 북극에 동토층이 녹고 있고 남극에 뭐 그린란드가 녹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빙하층이 녹고 있잖아요. 네. 그 빙하 속에 저는 바이러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그런 바이러스들은 지금 현재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걔네들이 뭐 물이 돼서 나오게 되면 네. 그게 인간의 이런 숙조를 삼아서 또 기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가요? 기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제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제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천만 명, 집계만 5천만 명, 한 1억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을 몰랐어요. 바이러스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이러스란 것이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몇십 년 뒤인데, 그 이후에 생긴 인플루엔자들이 물론 홍콩 독감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인플루엔자 유행도 1918년 유행처럼 그렇게 무서운 유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1918년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무서웠고 전 세계를 다 휩쓸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바이러스를 찾아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이미 이제 다 돌았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1950년대, 1990년대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그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돌았습니다. 거의 오지까지도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이누이트족의 그 원주민 마을에서
1918년 바이러스 이제 그때 유행을 하면서 거기 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는 영구 동토에 있으니까 그 천연 냉동 상태로 거의 한 70년을 지내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묻혀 있는 그 사체에서 그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이전에는 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전혀 접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들 내지 박테리아들이 다시 이 인구 집단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은 대단히 이제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에볼라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의 그 동굴 속에 박쥐하고 원숭이 속에서 그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유행하던 전파되던 질환이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이 며칠 내로 바로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넘어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 깊은 밀림 속에 있던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던 질환을 끄집어낸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영구 동토층 아래에 있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대단히 큰 인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이동 금지라던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동 금지란 것이 나온 것은 우리 이제 검역 혹은 쿼런틴이란 게 나온 것은 아마 아시다시피 패스트 시대에 흑사병 시대에 이제 어떻게 막을지 모르니까 결국은 사람을 이동을 금지시켜 버린 것이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오면 막 몽둥이로 패서 쫓아버리고 배가 들어오면 이제 40일 동안 항구에 닷을 내린 다음에 상륙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40일이 지나도 환자가 안 생기면 상륙하게 했다고 해서 쿼런틴, 영어로 QAR이 44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CIQ이지 않습니까? Custom, Immigration, Quarantine. 이게 이제 우리가 비행기에 내려서 다른 나라에 가면 하는 게 이제 검역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역을 쿼런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 사람 간의 교류를 끊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질병의 전파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 자체가 이미 고립돼서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교통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내 목을 스스로 조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날의 환경으로서는 첫째, 완전한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아니면 뭐 요트를 타고 오기도 하고 혹은 상품을 묻어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올터너티브 다른 경로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정말 가야 되면 뭐 미리국을 하든지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았을 때, 봉쇄했을 때의 문제는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국경에서 CIQ, 쿼런틴을 검역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파악이 됩니다. 누가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고 요즘처럼 이제 가령 앱을 깔아준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가령 이제 미리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추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가령 이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에 지금 사실은 이제 잠재적으로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개발도상국가들입니다. 우리는 환자 수를 거의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1인당 검사비가 15만 원 정도 드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400만 원씩 드는 거죠.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검사를 수십 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에서 WHO나 이런 곳에서 기계와 시약과 인력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약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산소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국경이 막혀버리면 그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공급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의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조금 더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호흡기 바이러스하고는 대단히 다른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메르스나 사르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6가지 바이러스 중에 하나에 더해서 7번째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첫째, 사람을 치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죽고 그래서 그런 면은 좋은 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는 경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체 80%가 경증이고요. 네.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가볍습니다. 정상으로 감기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일부분은 무증상 감염이 가능할 거로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종류의 호흡기 감염은 일단 증상이 생긴 다음에 기침하고 하면서 바이러스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잠복기에. 너무 무섭네요. 혹은 증상이 생긴 초기에 네. 바이러스를 내뿜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학생들, 유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입국한 사람들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열이 나는지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열이 조금이라도 나는 순간 즉시 격리시킨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 이 바이러스는 이미 이 바이러스를 막는 반만 효과가 있는 거죠. 나머지 반은 우리가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격리를 시키더라도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가장 일찍 중국 봉쇄를 시작한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위로 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있고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원래 환자가 크루즈를 탔던 이스라엘인이 귀국해서 딱 1명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관광객들이 갔다가 카를 통째로 다 돌려보냈죠. 입국 못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 그 성지순례 와 있던 한국 사람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봉쇄를 시행한 나라 중에 하나죠. 사회주의 국가 못지않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현재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제부로 79명입니다. 그럼 확산 속도가 이제 이게 자체 확진자가 그 정도면은 점점 더 예를 들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뭐 3일 사이에 뭐 3배, 4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봉쇄라든가 완전 격리 같은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시스템에서 질병관리 시스템 안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조종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 관계라든가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는 어떤 속도나 양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게 굉장히 관리하는 데 가장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차장님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그런 좀 질문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보 혼란으로 의한 그 여러 가지 더 좀 뭐랄까 그 공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보라. 특히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는 뭐 국가나 보건당국, 질본의 여러 가지 방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질본과 의협의 갈등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소위 전문가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시민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네. 방금 이제 교수님 여러 가지 뭐 국가 간 봉쇄라든지 지역 간 봉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 저는 이제 보건은 정치를 떠나서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우고 그거의 방침에 따라서 뭔가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전문가 기관들이 서로 갈등 다른 정보를 줘서 저는 되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싶거든요. 계속 교수님한테만 질문을 하면서 아니 이게 워낙 이제 어렵고 질문을 던지면 이쪽으로 질문을 토스하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말 나온 김에 우선 교수님은 장 차장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뭐 결론이 여기서 답을 내는 건 아니고 오늘 얘기의 뭐 마무리 정도는 결국 기후 위기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질병의 어떤 빈도라든가 그 종류라든가 그리고 발생의 어떤 시점 이게 빈도가 있겠죠. 그리고 확산 범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크고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각 나라라든가 각 지역에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질병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시민 건강을 위한 어떤 체계, 제도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안하고 싶은 거. 그거 얘기 좀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 생각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가 다 알고 알아서 하니까 따라만 와라 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그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그런 체계를 가져왔고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성공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중국의 경우는 초기에 유행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 조치하는 것을 놓쳤죠.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놓쳤는데 그 3주란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3주가 된 것이죠. 저기 이제 맹수를 우리 속에 가둘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고, 그게 이제 집안으로 나온 다음에 마을을 휩쓴 다음에 이제 그 동네를 휩쓸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른 데로 다 번져가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중국은 우한부터 시작해서 후베이성을 다 폐쇄하고 나머지 도시들도 대부분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국가의 강제력으로 시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일단 불을 끄는데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강제력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가지는 타당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염병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저도 감염병을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전공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일이고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극약 처방인 것이죠.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좋으니까 모두 다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결국 감염병 상황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전시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나의 인권의 문제, 가령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탈탈 다 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정보가 그렇게 다 틀리는 상황은 평상시 같으면 그건 제소할 상황이지만, 감염병이란 전쟁 상황에서는 그것이 국가적인 법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고 국민이 승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염병이 생물학적으로는 바이러스와 사람의 질병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1990년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로 인구 집단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사실은 백신이 없고 치료제도 없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질병은 대단히 감염력이 강해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100명이 있는 정신과 병동에서 98명이 감염됐습니다. 제가 본 모든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자료를 다 뒤집어 봐도 100명이 있는 집단의 98%를 감염시키는 질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소름이 끼치는 시죠. 그래서 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마도 전 인구의 60 내지 70%가 감염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봤을 때 아주 냉정하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천만의 60 내지 70%라면 지금 우리가 7,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 있지만, 우리 인구의 60 내지 70%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사망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냉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비록 초기 대응에 성공해서 일단 이 상태로 상당한 이제 유행을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상륙을 했고 미국에 상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번져나갈 것이냐. 극단적인 경우는 결국 메르켈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가 일제히 몰려들게 되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원의 캐패시티를 다 동원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상시 같으면 별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었던 환자들이 아주 중환으로 빠지거나 돌아가시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그게 우한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아주 초입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평시 체제가 아닌 이제 비상시에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외나 국내에서 적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대단히 잘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이후에 이제 그 전문가 그룹들하고 같이 해서 비상 대응 훈련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한 반나절 정도씩 전문가들하고 질병관리본부장까지 다 모여서
이제 상황을 주고 검토하고 빠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 지난 4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한 이야기는 자,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공통적인 대답은 우리가 지금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메르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대단히 잘해낼 것이다. 누구보다 잘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질환이 들어오면 그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지금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같은 코로나 종류죠. 사스, 그렇습니다. 메르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새로 들어왔을 때 해야 될 것들 1, 2, 3, 4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프로토콜대로 초기 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초기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장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하고 언론, 디운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뭐 알 권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투명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특히나 일반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뭐 국가 재난,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막 대고 지르는 게 이게 언론의 자유고 또 정치인의 어떤 비판을 견제 권한인지 이 얘기는 장동규 시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잠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아까 잠깐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그러한 비상 대응이란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하고 전혀 다른 특성, 굉장히 가벼워 보이면 증상이 위중도는 덜하지만 대신에 전파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초기 전파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역학조사 방법을 통해서 추적하고 봉쇄하고 접촉자를 관리해서 일단 유행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하나 생길 때마다 이 캡을 씌워서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름이 지나면 이게 다 불이 꺼지니까 열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계속. 보통 그 작업이 메르스 때는 189번까지 갔던 거죠. 지금은 7,800번까지 왔습니다. 보통은 7,800번 정도가 되면 이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보통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놀라운 것이고,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죠? 네,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집에 있잖아요. 네. 저도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3개월 접어들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이른 것 같아요. 네. 나도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는 점이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에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정원 딸린 집에서는 자기 집 앞에 정원에 가서 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한 것이 없는데 좀 전에 아까 사실 보면은 시작이다. 시작점이라는 거 말씀 듣고 나서 좀 더 무기력감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메르스 때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거의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격리를 당했습니다. 격리는 사실은 이제 나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내가 단지 환자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시간과 공간을 잠시 공유했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보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아마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이제 내가 격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이 아는 것 자체,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이 특정 개인 내지 특정 집단이 아니고 전 인구가 전 사회가 같이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환경이 같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이 겪는 고통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사실 오늘 이 대담과 우리가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이란 어떤 그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감염병을 극복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체제, 기존의 사회체제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면서 이 질병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고 많은 기업이나 상점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수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치러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결국은 저는 이제 그것이 민주사회가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회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에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여러 최근에 겪어왔던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서 대처를 하면서 이제 질본과 보건 당국이 했던 부분들이 저는 시스템을 아주 잘 갖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에 없이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뭐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안심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딱 실패한 게 그 뭐랄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라라고 했던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아닌가. 실패인가요? 부족한가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실패라는 용어는 조심해주세요. 아직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뭐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는 뭐 그거야 평가가 나중에 또 달라지겠지만 뭐랄까 그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던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해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정도로 오면 저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잠깐 오해를 하면 그야말로 공동체 문화가 뭐랄까 훼손이 되고 개인 문화로 아니면 이기적인 문화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나쁜 좀 표현에 가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태를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뭐 아까 초기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집단 반역, 사회적 뭐 면역 이걸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너 혼자 살아라. 나도 혼자 살아볼게.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어떤 분은 투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공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구든지 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이게 뭐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보건적으로 건강하게 이런 뿐만 아니라 기본로부터 충실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들을 못 바꿔내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학습 효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대왕 같은 경우 차단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세계를 관통을 하고 있는 세계의 물결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여전히 고민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어쩌면 스펀지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물들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빠른 성장 속도와 개발 속도를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저는 여전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불행하지만. 그러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던 앞으로 불행하지만 60, 70% 정도 전 인구가 감염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또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정점을 찍고 뭔가 이제 완화되는 추세에 가는 게 아니라 대유행이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개인적 위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 국민들이 자가격리 수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사는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공중보건 안에서 적절하게 질병을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병을 확대해왔던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아까 말했던 인구 증가라든가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떤 집단 형태, 집단적 형태, 이거를 변화를 계속 빠르게 꾀하면서 거기에 맞춘 뭔가 질병 관리 체계라든가 공중보건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지 않으면은 거기에 기저의 문제는 정치와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겠죠. 결국은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정답은 해법이 없는 문제라 볼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시민들은 솔직히 저는 이제 환경단체 오래 있어 봤고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뭐 공부도 했지만은 가장 궁금한 것들 우리 이은경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 겸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 이 문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나 이 문제가 언제 극복되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뭔가 나오는 얘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적인 얘기들. 네, 주변보다 지금 저희 집부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지금 당장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뭐 주변 분들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잠깐 옷가게에 갔었는데 언니 자영업자들 다 죽었어. 장사 안 돼요. 저 새로운 물건 안 떼와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다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외식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갔었는데 외식도 꺼려지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자금을 막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출금도 갚고 여기저기 들어갈 돈 많은데 본인 건물에 돈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본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좀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애들 개학이 지금 23일인데 또 언제 연기될지 모르겠고 근데 연기가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가면 괜찮은 건가? 이런 염려성이 들고 처음에는 그래 내가 나부터 우리 주변부터 이렇게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같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거네요. 대부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흔히 이제 기후 변화로 가령 마야 문명이 기후 변화로 망했고 또 앙코르와트 문명도 기후 변화로 망했다고 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여러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국이나 모든 국가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망한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소위 기후변화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취약한 나라가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기후변화란 어떤 위기로 도달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망하는 붕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대기오염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 전쟁의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저는 전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신 그런 엄청난 고통을 전쟁이나 식민지의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나왔고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너희들은 굉장히 어릴 때 경상도 말로 포시락게 자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나는 나대로 힘든데 왜 나는 편하게 자랐다고 하느냐. 그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이제 한편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당한 위기는 사실은 전시에 못지않은 실제로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겪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2차 대전이라든지 이전의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전쟁의 초기에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끝나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희생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대한민국과 지금의 우리 지역사회가 그것이 이제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고 또 우리가 나름 그동안 노력해서 구축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이 일어나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서로 하지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별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고 서로 이제 서로 고통을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들을 가능하다면 어떤 문화적으로 승화시키고 그러한 경험을 이제 새로운 이 작품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기후변화나 우리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실 후손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치러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겪을 수 있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축적하고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굉장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원래는 뭐 이 사태 이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중간 지점이라도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질병 감염 사태를 겪고 나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고 또 변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가 지금 또 새로운 화두로 나오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라도 한번 그걸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성 정도만 좀 코멘트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 하시고요. 부족하면 뭐 어떻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던가 아주 구체적인 걸로.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장님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지 뭐 이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98년 IMF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 체제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경제 체제를 못 바꾸고 그냥 다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뭐 다른 측면에서 건강, 보건이나 의료 측면을 떠나서 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서로 좀 나눠 갖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재난 기본 수당 논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착륙이 생겨났을 때 급속도로 지금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본의 아니게 다른 사회적 타살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당장 빨리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예측하는 부분들이어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한번 공론화 과정을 좀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사회적인 뭐 부분들도 아니면 또 보건, 의료, 방역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같이 살아가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뭐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들을 갖춰주는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거고 비정규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인 거고 뭐 어떻게 누구는 또 이렇게 뭐 강의를 하신 분들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 뭐 프리랜서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축이 무너지는 속도는 저는 정말 장난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다시 한번 겪고 그걸 이겨내려고 했을 때 아마도 이 각자 도생의 문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공론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인우 선생님 마무리 경문제 저 발언에 네. 대해서 뭐 어떤 시민 입장에서 제 대구에 친구가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어봤어. 별일 없지? 그랬더니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별일 없어야지. 가정에 모두 별일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게 각자 도생이 됐든 뭐 서로 간에 뭐 친목이 됐든 어쨌든 그 국가에서 뭐 알려주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각자의 방법들 좀 실천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각자를 강조하시네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정답이다라고 말해주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통계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진실이겠지만 그 통계적인 자료를 또 잘못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국가에서 좀 안심할 수 있게 좀 매뉴얼이 정해진다거나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통 대다수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좀 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 사회에서 택해야 할 어떤 정책이나 제도라든가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이거는 굉장히 난제거든요. 아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여론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공론이 만들어져서 좋은 얘기들이 좀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되고 그리고 전체 우리 생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걱정은 실제로 많이 됩니다.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출발점에만 서 있어서 어디가 출발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데 메르스까지 종식 안 됐잖아요. 메르스도 그렇다고 아니요, 메르스는 종식 선언을 했죠. 그게 12월 달에 그래요? 했죠.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종식이 된 거죠. 아직 세계적으로 아직 동물한테는 이제 남아 있어서 언제 이제 유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어쨌든 교수님도 마무리 그렇지만 차원에서. 이제 그 대부분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메르스는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지만 매달 지금까지도 매달 몇 명씩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오고 격리하고 검사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은 사망자도 몇 명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동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하고 바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구상에 사람만 독점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구상의 다른 생태계 일종의 치러야 될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전문인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저희로서 굉장히 생소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폭넓고 자유롭게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민주 체제를 채택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정보를 제시하고 또 서로에게 더 힘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란 것을 채택하기로 한 데는 그러한 합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고통의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고통들이 결국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우리 자식들하고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 장가가고 뭐 이렇게 시집가고 이게 저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애들을 떠나보낼 때가 되니까 애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참 짧더라고요. 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으면서 제가 제 막내딸하고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짧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막내딸을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이제 딸과 저를 이어주는 굉장히 큰 믿음의 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런 시간은 대단히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거꾸로 이제 부모 자식 혹은 이제 부부간 혹은 이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본의 아니게 주어진 것이기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러한 기회 시간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조금 더 이제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에 해당하는 그 데카메론 같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것들이 페스트 시대에 이제 피난을 가 있으면서 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쓴 것이고요. 뭐 안내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또 우리가 이웃 간의 또 가족 간의 정이나 서로 교류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서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자체는 또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되고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를 굉장히 강화하는데 단단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형태로 이 관계나 이 사회, 이 조건을 이겨나갈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간을 조금 더 창조적이고 조금 더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사실 메르스 때 제가 이제 수원의료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갔어요, 그때. 근데 와보고 깜짝 놀란 것이 수원의료원이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인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주민들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주민들이 여기 메르스 환자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막 격려 플래카드를 붙이고 계속 그 용품을 공급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서 그냥 병원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정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번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짜여진 어떤 사회이고 개인의
어떤 그 융통성이 별로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은 사회이지만 이런 기회가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다시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국가나 이전에는 이제 위문 그 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기부금으로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같이 이겨나가고 결국 이제 사회의 그 통합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위기, 어려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그런 커뮤니티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이제 어떻게 같이 이겨나가느냐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잘 다루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긴 정리 말씀 주셨는데 뭐 과제를 더 많이 던지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으로 오늘 세 번째이긴 한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어떤 생존 전략,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 그 방법을 찾아보는 두 번째 주제였는데요. 기후위기와 시민건강, 우리 시의성을 지금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감염병으로 포커싱을 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게 감염병이라고 해서 범주가 좁은 것도 아니고 얘기할 내용들이 가지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못 나눴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의식들은 많이 도출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택한 방식이 민주적 시스템에서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 방식에 따라서 뭔가 거짓과 허위와 이런 것들도 같이 유행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탄탄하고 신뢰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로 현재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가격리하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고 오란 데도 없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각자 알아서 지금 살아남아야 할 시점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켜서 같이 사람부터 공생을 하는 방식들을 찾고 그리고 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하고 항상 적대적 관계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라든가 자연 안에서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될지 이게 기후변화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삶의 변화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고민과 행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내용들은 지금의 현재 상황을 봐서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기후위기와 감염병 주제 얘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